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한일 간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아주 극진한 대접 외교라는 것이 펼쳐진 것입니다. 굳이 독도 문제를 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말할 필요가 있냐. 산진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상당히 수용했다. 82년간 일본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은폐한 거거든요. 일본 자체에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더 놓치면 그 일본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오늘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요새? 오랜만입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녹화하는 시점에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또 예. 초미의 관심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한일 정상회담 바빴어요. 지금도 중일 갈등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그 가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점에서. 앞으로 네. 그 이것을 또 어떻게 더 계속 유지하느냐. 막 양쪽에서 이거 그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가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는 또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측 다 물러설 수 없죠? 예. 특히 그 일본은 이번에는 그 강령 포스 정권이기 때문에 뭐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요합니다. 예, 그게 극우의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일본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반중 반한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이중용도 물품 뭐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일본 경제계는 초비상이겠네요. 일본 경제계는 연간에 이대로 간다면 GDP가 0.43% 정도 혹은 더 크게 보는 데는 1.6%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5조 7조 뭐 N으로 말하면 예, 그 정도가 되니까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대응 카드를 쓰는 거죠? 예, 먼저 사실 12월에 일본이 먼저 사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일본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죠. 네. 특히 또 EUV 포토레지스트는 이게 중국이 거의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본에서 수출을 늦추기 시작한 거죠. 완전한 금수는 아니고요. 거기에 역시 중국은 화가 나가지고 중국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했죠.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중국이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해서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반도체 소부장에서 네네. 일본이 슬그머니 카드를 꺼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공개적으로 네네. 히토리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싸움을 더 키우는 거지 줄이는 생각이 없네요. 예, 이게 혹시 후퇴를 한다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극우가 먼저 기반이기 때문에 그 극우들이 이거 다카이치는 이게 극우가 아니네. 아베 총리의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크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신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종교요? 예, 일본의 신도계 종교 갖고 있습니다. 신도. 예,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신사. 예, 신도. 아마테라스를 최고의 신으로 믿는.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라고 한국에서는 그 건진법사의 신당에 있었던 아마테라스. 예, 왜 일본 신이 있냐 한때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거는 일본의 신도의 최고 신입니다. 일본의 전통 신이에요? 예. 신? 옛날부터. 옛날부터. 예, 그 사실 만들어진 신인데요.
그게 시작된 것은 700년대 말쯤부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만들어졌어요. 이세신궁이라는데 아주 큰 이세신궁. 예. 제일 큰 데 아닙니까? 예, 거기가 일본 신사신궁의 중심이죠. 근데 거기에 중심 신이에요. 그래서 국가신도로서 일제간점기에는 여기 서울에도 조선신궁이 있어가지고 아마테라스가 중심 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잊혀졌지만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은 그런 신도계 신은 종교라든가 신도계의 그 역사적인 종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카이치는 그 중 하나, 특히 나라현의 본부가 있는 자기의 고향, 고향이죠, 나라현이. 거기에도 본부가 있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그런 것을 믿는 분들은 다 강경 보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방문할 거라는 설은 이미 흘렸고 중국은 약간 형식상 깜짝 방문 형태 비슷하게 이제 시기적으로. 네. 그러면 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일본 속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 중국하고 한국의 정상회담은 4월에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오히려 중국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보다 먼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와서 그것을 그 한국 쪽에서 수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한일 간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러한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이간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일 간의 협력, 의호 관계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중국의 의도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사실 지금 일본 자체에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더 놓치면 그 일본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아주 극진한 대접 외교,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것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다 전략적 호혜 관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절묘하게 과거사 문제를 조세이 탄광으로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세이 탄광은 조선인들이 중심이지만 일본도 같이 희생자가 발생했고 예. 해저 탄광에서 네네. 그걸 공동 발굴하고 조사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사 문제 이걸 우회하면서 오히려 과거 문제를 협력하는 절묘한 안을 내놨어요. 이 안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일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사실 아이디어예요? 그 일본의 시민단체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1991년부터 예. 그래서 조세이 탄광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모임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 이후 독자적으로 쭉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지난해 6월에 유골이 처음으로 인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예, 발굴을 한 거예요? 예. 일본 정부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내구 전도가 인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당시는 이시바 정권이었죠. 이시바 정권이 이렇게까지 그 시민단체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또 다카이치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국에도 이러한 그 소식이 다 전달돼 가지고 그러면 한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이번에 합의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이 탄광이 해저 탄광이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수몰로 인해서 조선인 한 130, 132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전체로 한 30, 183명. 예. 예, 그러니까
47명 정도가 일본인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문제는 거기 상당히 위험한 탄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거기에 많이 간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당시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탄광. 예.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그 강제징용으로 조선인들이 끌려간 거죠. 이러한 역사는 아직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이번 때문에 알려졌어요. 예. 이번에. 그러면 조세 탄광 문제를 발굴 조사 협력하기로 한 거는 그럼 일본이 양보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먼저 이시바도 이거는 일본 전문가 해야 된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카이치 정권에서는 그것을 또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리면 쪽에서는 배상 요구라든가 그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먼저 합의한 것은 DNA 감정입니다. 예, 거기에는 완벽하게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상당히 그 실현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뭐 보상 문제 혹은 그 배상 문제 이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그 잘못하면 전치적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이 부분은 조금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의혹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산진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상당히 수용했다. 왜냐하면 82년간 일본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은폐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은폐해가지고 그 스몰 사고가 42년에 있었는데 45년에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폐광해버린 거거든요. 물론 일본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국가적인 범죄예요. 그냥 스몰된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부분은 일단 일본에서는 양보를 했다라는 것은 더 한국한테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극진히 뭐 드럼도 치고 뭐 아주 네네. 뭐 연출을 뭐 상당히 호적을 했더만요. 그 분위기 일본 국민들 분위기는 어때요? 일본 정상회담에 분위기는 그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다기보다 이게 그 다카이치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물밑에서 치열하게 그 오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에 오히려 초점으로 맞췄습니다. 지금 이제 니온 게이자이 신문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케시마 우리 독도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막 떠드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까 지금 최근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요. 네, 뭐 K-팝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 예. 지금 그 20대, 30대는 그 한국을 오히려 선진국으로 보는 그런 세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역시 그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조르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것은 사실 그 지난해 대만 유사시 문제 이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을 꺼내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독도 문제를 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말할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차원이죠. 어디까지나 실리를 준수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도 그 어떻게 위정할 수가 없고 중국하고는 대립하고 있고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적인 물론 거기서 뭐 독도라든가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좀 서로 악수를 하자 이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는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으로까지
네네. 민감한 이슈거든요.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일본인들 중에 물론 다케시마 독도의 존재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 예. 스토리를요. 예,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일반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다케시마라는 섬이 일본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 일본 죽도란 뜻이죠. 예. 대나무 섬. 네. 거기가 또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네네. 중국, 대만, 네. 홍콩하고 일본하고 물론 이제 센카쿠 열도는 크잖아요. 중국을 다 대아우이다이고 네네. 비교하면 센카쿠 열도와 독도하고 비교해볼 때 관심이 센카쿠 열도가 10이다 그러면 독도는 한 2, 3 되나요? 독도는 뭐 4 그 정도. 센카쿠르도는 모르는 일본인들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의 어선이나 중국 정부의 배들이 항상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르도의 용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매일 도배하는 예,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일본인들은 또 이상합니다. 네. 그럼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도 생각하듯이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왜 중국이 이만큼 아주 강력하게 더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 그 폭격기도 보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일본 곳인지 중국 곳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예, 왜냐하면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일본 배라든가 중국 배가 똑같이 있는 곳이니까 이게 어느 나라 섬이냐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 섬으로 다 생각하죠. 독도 수비대 경비대도 있죠. 그러니까요. 센카쿠 열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비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와서 쑥 상륙하면 끝이네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뭐 사실 최종적으로는 좀 그런 계획을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왜냐하면 2013년에 중국의 그 인민회의 가장 큰 국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무력을 사용해도 확보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이익이 센카쿠르도다. 자오이다오다. 전인대에서요.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또 사람을 살게 하면 완벽한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중국이 진짜 오히려 자극한다. 자극한다. 이게 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중일 갈등이 한국의 몸값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한다고 해서 총리직을 잃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 보이죠. 예, 아무래도 그 지지율이 뭐 75% 정도 쭉 그 3,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70%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죠. 현재까지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요. 30% 이하였는데 요새는 40%에 근접합니다. 꽤 높아졌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명당하고 입법민주당이 새로운 당, 신당, 준도개혁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표가 좀 간다 하더라도 일당 여권에서 과반수는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다카이치의 대중 강경 외교, 충돌 외교, 이 외교는 선거 끝나도 총선 끝나도 계속 갈까요? 그 방향성은? 예, 네. 뭐 사실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는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 발언을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취소 못하죠. 예, 이거 계속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러나 더 이상 뭔가 다른 말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예. 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릎 밑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히토리 문제도요. 미나미 도리섬이라고 태평양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1,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10년간 즉 연구를 해왔어요. 일본이 언젠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거기에 있는 히토류가 아주 얀질입니다. 반사능이 거의 없다라고 하여서 미국하고도 함께 개발을 하는 합의를 한 곳이고요. 1월 말 그러니까 금방인데요. 조사선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 제품화하기까지는. 그래도 그 이제 중국하고의 히토류 싸움에도 밀리지 않겠다. 막 이런 자세만은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도 계속 갈 거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은 제조 기술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파운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도 일본은 처음은 TSMC 대만의 그 TSMC를 kyushu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만하고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했지만 대만이 또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부분도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이네요. 네네. 일본이야말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일 갈등 상황 이게 다카이치 총리 자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강경 노선이?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상당히 그 물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하고 중국에 협력하는 그러한 나라들하고의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또 뭐 소방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그 하나의 또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조달하겠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런 세계였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중국하고도 엄청나게 대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미국 쪽으로. 그러나 미국이 어느 정도 일본 손을 들어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도 엄청난 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역시 상당히 실ion적으로 극우 정권이라고 해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멜로니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멜로니하고 또 영국, 이태리 그리고 일본은 차세대 폭격기 이거는 G캡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하는데 차세대 전투기. 전투기 합의를 했고, 네, 이것도 역시 중국 보위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멜로니도 1대1로에서 다르게 해버렸기 때문에 또 멜로니하고 다카이치가 회담을 했는데 또 엄청나게 또 축이 맞아.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그랬는데 또 이태리에서 멜로니가 최초의 요선촌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카이치하고 여성 총리네요. 다카이치로 그렇고 그런 면에서 뭐 만나면 항상 하고 뭐 되게 진짜 친구처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자제품 하면 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영어 붐이 있어서 네.
이제 카세트 테이프 조그만 워크맨 예, 예. 일제 소니 뭐 도시바도 있고 그러지만 네네. 산요도 있었고 예. 기억 다 합니다. 예. 그 소니 워크맨 가지면 그렇게 뭐 반일 감정과 관계없이 네네. 야, 내 첨단 제품 가졌다 진짜. 아, 네. 어떻게 음향이 이렇게 좋을까? 굽고 다니면서. 그게 80년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건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 아닙니다. 아니, 또 반도체도 일본 아니에요. 예. 일본이 왜 이렇게 몰락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 전문적으로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만들어요. 그 장인천 시인이 예. 장인영 그러니까 씨 너무 필요 없는 거. 너무 문어발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예. 근데 세계 사람들 보면 필요 없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필요한 것만 만든 여러 나라의 제품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안 했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일본은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수직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수직형 모델? 수직형. 근데 그거는 아래에서 위까지 막 이런 수직이라는 거 해도 아래에서 위까지. 일관된. 예, 이거는 설계로부터 이제 그 제조, 판매 모두 하나의 회사가 다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바이면 도시바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히타치이면 히타치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일본은 수직형으로 쭉 고집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오히려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에만 특화된 이런 것이 더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일본 기업들이 세계가 빨리빨리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늦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IT라든가 AI 부분에서도 장인천 씨를 너무 고집한 나머지 이게 IT 하지 않아도 20세기까지의 성공은 내가 손으로 다 썼다, 만들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핸드크래프트.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아직 위에 남아 있어요. 한국은 그런 분들은 다 그저 조정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은 옛날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남을 수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연공 소멸이라든가 천신 고용 이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전통은 살렸지만 네. 변화에는 늦었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노사 합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저임금도 괜찮다. 아, 계속 안고 예.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의를 했어요.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그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람을 많이 그렇게 해고하지 않았고요. 혹시 해고한다고 해도 다음 취업처를 많이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저 조정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디지털 적자가 지난해 상반기만 3조 4천억 엔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아니, 그게 디지털이 왜 이렇게 뒤져요, 일본이? 아무래도 그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10배 정도의 적자입니다. 예. 네. 물론 뭐 설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부분은 한국도 적자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역시 이 K 콘텐츠가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또 그런 것도 없고 또 일본의 경우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더 나은데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이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 뭐 예를 들면 토익 800점, 900점 뭐 보통 아닙니까?
네, 일본은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갈 때만 시험이 있고 그게 800점입니다. 최고의 그 점수가.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그 토익이나 토플 평균 점수가 100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못해요.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외에서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사야 되는 그런 디지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일본 문화 이해하려고 뭐 일본 일드라고 그러죠. 일본 드라마. 아, 예. 뭐 고독의 미식가라든지. 아, 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거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카드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예, 맞아요. 돈을 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전 주머니도 따로 갖고 다니면 동전을 예, 내더라고요. 예, 예. 저도 돈 안 갖고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호사카 교수님도 돈 안 갖고 다니시죠? 예, 없어요. 일본은 왜 돈을 내요? 아, 일본은요. 먼저 카드를 아무리 써도 거기에 대한 페이백 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그게 없어요. 아, 일단 페이백 제도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없고 또 그 카드를 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왜 싫어해요? 카드를 쓰는 먼저 혜택이 없고 그리고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써버린다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 예, 절약 정신이 일본인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현금으로 네. 내는 것도 많고 또 많은 가게가 우리는 카드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안 일본에서. 받는다고 써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세금 탈세하는 게 쉬운 거죠. 생계형 탈세. 네, 생계형 탈세. 우리도 그래요. 군고구마 같은 거 팔 때. 아, 예. 그 소규모 양수업자들. 예. 소규모는 그러는데 일본은 진짜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에 가면요. 거의 반 정도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셔도 관광객 반 정도가 예. 카드 안 받습니다. 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인드가 아직 강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지하 경제가 아주 큰 거 아니냐. 한국은 실면제로 금융 실면제로 지하 경제까지 모두 그 사실 위에 또 떠오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는데 일본은 지하 경제는 아직은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는 보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인터넷 매체 칼럼니스트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 뭐 호사카 교수님 어느 매체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책을 썼어요. 예. 북한 관련 책을. 아, 네. 얼마나 팔렸어? 그랬더니 한 4, 5천 부 팔렸대요. 4, 5천 부. 그래서 야 무지하게 많이 팔렸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거 많이 팔린 거 아니라고. 예. 그렇죠. 일본에는 지금도 종이책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아, 네. 만화책도 많이 출판된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디지털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이걸로 예. 보잖아요. 만화도. 예. 웹툰이라고 그러나요? 예. 일본도 웹툰 얻는 거 아니지만 예. 아직은 역시 그 종이책이 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라기보다 반반 정도.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지하철 타면은 일본 네네네. 이 책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물론 이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이러고 있죠. 굉장히 그 드문 그 사례죠. 네. 네. 또 놀란 게 뭐 아사히 뭐 요미우리 뭐 산케이 종이 신문도 몇백만 부씩 팔리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별조 보면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다.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보면 이게 알아야 되는 것은 놓친다. 이게 약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펼쳐보면 좋은 게요. 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색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일본은 아직은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오히려 좋다라는 분들이 꽤 많다. 근데 그게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 없죠, 기업이. 없죠. 뭐 야후 정도, 그 야후 재팬이잖아요. 야후 재팬 정도인데 그것도 뭐 일본 안에서 망 사실 뭐 야후닷컴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좀 쓰는 그래도 야후 재팬이 일본 사람들 거의 그거만 많이 씁니다. 야후 재팬만. 예, 일본에서는. 그런데 이 디지털 지금 향후 미래는 AI 시대고 AI 시대는 디지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일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 아니에요? 아날로그 의존도가?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많이 인식해가지고 특히 키시다 정권 때부터 상당히 그 디지털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요. 반도체 산업도 많이 성장하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화의 사실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본에 없기 때문에 뭐 마이 넘버 카드라는 게 대신 있는데 70%까지만 일단 등록이 됐고 30%의 일본인들이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게 있어야 아무래도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일본이. 저는 또 놀랬던 게요. 우리는 컴퓨터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임감증명서도 다 뗄 수 있거든요. 네. 일본은 안 된다면서요? 안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예. 한국으로 조금 흉내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편의점에 가면 얻을 수 있어요. 편의점. 그러나 돈으로 내야죠. 우리는 집에서 그냥 무료로 예. 지금은 뭐 정부 24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으로 완전히 무료로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민센터에 가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편의점 아니면 등록시에 가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라든가 호적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죠. 특정 서류는 그 근거지에 가야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중요하다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진짜 근거지에 가지 않으면 타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아날로그 그다음에 기록문화. 그럼 일본 보면 또 이 만화책이나 책 같은 걸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혼책방에 또 만화책만 파는 혼책방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에 네. 유행했던 그런 만화들이 또 저같이 어른이 되어도 그때 향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60세, 70세가 돼도 사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일본에는 서점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겠네요. 예, 물론 어렵다고 다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그런 감각이라고 할까? 예, 그런 것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서점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네. 그래도 동네마다 서점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일본의 이 디지털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은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다시 일본에서 옛날에는 뭐 시야 50%라든가 80년대에 그렇게 세계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뭐 시야가 거의 1%, 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옛날에처럼 하겠다라고 라퓨다스라는 그런 회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러한 그 아시아의 그러한 반도체 강국하고 협력하면서 일본의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방향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반도체도 지금 일본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은 40나노미터 정도이거든요. 네, TSMC를 도입해가지고 1.5 이나노 그러잖아요. 예. 그것으로 그래도 아직은 TSMC도 다 기술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6나노미터까지 일본에서 만들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그 2나노미터 이하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뭐 한참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그 이게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또 중국하고의 그 경쟁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한 아주 작은 나노미터의 반도체까지는 아직은 몇 년 좀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본하고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을 사이에 두고 견제하고 있는 거죠. 구애. 예, 서로가 필요해요. 예. 한국 물론 대만도 그렇고, 네, 이러한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나왔을 텐데 특히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다카이치 존니의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은 히토류의 일본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반도체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좀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히토류 이것은 뭐 반도체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전문가가 다카이치 존이 바로 왼쪽에 앉아 있어서 이거는 일본도 좀 놀랐어요. 일본은 그것을 보도했거든요. 히토류 전문가라고. 예, 확실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일본 전문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언론에서 이 사람은 이런 그 아주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회담은 확실하게 그러한 히토류나 반도체 중심의 회담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일본 사람들의 다수는 한국의 이 디지털 선진화 이걸 부러워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그건 우린 별로 안 부럽다 이런 분위기예요? 부러워하는 입장이죠. 부러워합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런 거 있어요. 물론 그때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그 일본 안에서 20%까지의 시야는 그 미국이나 해외의 반도체를 반드시 판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여러 산업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런데 그러한 그 일본 반도체가 처음은 50%였는데 점점 시야가 없어지는 것은 중국, 한국, 대만 그런 데서 그 추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히 대만, 한국은 그 반도체만 하는 그런 사업체가 이게 또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 투자로 이게 엄청난 가속도가 그 붙어가지고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되었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데가 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수직 경영에 너무 이거는 배타적인 거거든요. 다른 그 기업체하고 함께 하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시박 보시면요. 모든 부품은 도시박고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함께 쓸 수가 있는 부품이 있잖아요.
한국이면. 그게 사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일본 안에서 배타적인 거예요. 폐쇄적 장인 정신. 예. 네, 그것을 또 미국 쪽에서 보면 아 여기도 좋은 게 있고 아 이것도 좋은 게 있다. 이거 조립하면 이게 아이폰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해외에서는 그거 가능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안에서 서로의 합의로 배타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게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일본 자체가 미래의 산업을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어서 다른 투자를 하고 업종을 전환합니다. 근데 일본은 장사가 잘 되면 100년, 200년, 300년 대를 이어서 노포를 하는 거죠. 네. 아마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광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네, 그것은 역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개대헌의 성공이라든가 뭐 오지오 게임 그런 곳의 성공이라든가 이거는 또 일본에서도 2004년에 배현준의 그 겨울 연가 네. 예, 이것도 그게 또 영화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 윤사마라고 그러죠? 예, 예. 영화로 다시 만든대요. 그건 예, 드라마였었죠? 드라마였는데 그것을 그 영화편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한류 콘텐츠는 그 무렵부터 엄청나게 더 인기를 끌기 시작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다라는 면에서 일본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 인사가 그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고 합니다. 극우 인사니까 한국을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봤대요. 그런데 완전히 파졌다고 합니다. 그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일본 극우 인사도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에 빠진다. 이 정도의 일본에서 한류 붐이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류의 매력은 뭐예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이제 한국 분하고 가정을 꾸리셨죠. 아, 네네. 그러니까 양측 문화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먼저 한류 문화를 견인한 사람들은 그 여성들이었어요, 처음은요. 여성들이. 예. 연사마 좋아하는 여성들. 것도 예, 일본 여성들. 네. 근데 일본 여성들이 왜 한국 드라마, 먼저 드라마죠. 이것을 왜 좋아했는가? 거기에 나오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 같지 않다예요. 일본 여성들은 조금 그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예.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 말이 안 나와요. 좀 늦어. 대응이. 예.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일본 여성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봉건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봉건적인 것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네. 역사적인 부분도 그 영향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으로 보면 드라마로 이거는 자신의 위기원을 정확하게 말하고 오히려 남자들을 이끌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한국 드라마의 여성상에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남자들은 좀 주눅 들어 살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인기도 거기에 있어요. 예, 당돌함, 예, 당당함.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일본 여성답지 않게 말하는 것을 그냥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말해준다. 이런 여성이 많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네. 그 남성의 좀 그 많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양해가지고요 말하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꽤 많은데 다카이치 같은 여성을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다카이치의 인기의 하나의 비결은 일본 여성들의 지지율이다.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이에요. 롤모델이구만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예. 그러한 여성이 그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예. 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스타일도 괜찮았고 또 리더십이 괜찮았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했고요. 여성분이요. 여성인데 물론 그때는 학생회장 둘이 남녀가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때 우리 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여성의 아이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왜 여성이 여성을 그렇게 좋아할까? 저도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 눌려있던 예. 이게 분출되는. 자신이 못하니까 그것을 좀 해주는 그러한 캐릭터가 나오면 이거는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달아가고 싶다. 이게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잘못 인식이 우리 문화,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화 될 수 있을까? 김치 이 발효 음식 냄새 나는 거 세계인이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약간 뭐라 그럴까 방어적 입장이었거든요. 예. 약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 근데 어느 날 김치는 전 세계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캐대언 이번에. 네. 캐대언이 사실 그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문화적 네. 소재는 한국의 전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전 세계를 휩쓰는 한국 전통 문화의 코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한국 전통 문화의 코드는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좀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다. 가족의 그 화목이라든가 그 계속 뭐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굉장히 그 해피엔딩으로 화해로 간다라든가 그리고 또 진짜 폭력은 쓰지는 않지만 물론 첩보기용화는 그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뭔가 대립할 때도 모함이에요. 머리를 쓰면서 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두뇌. 예, 두뇌 싸움. 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물론 요새는 그 폭력물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본의 폭력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이에요. 그냥 그 잔인한 게 많죠. 예, 그냥 잔인한 것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더 잔인하게 하는 것인데 한국은 생각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예, 유교 문화. 유교가 사실상 그런 식으로 논리로 토론하는 문화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상대에 대해서 주장해 나가는. 그런데 굴복하지 않으면 굴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요새는 뭐 폭력도 쓰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철학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일본에서는 철학이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도 놀랐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죠? 예. 그 올해 지난해 600만 명을 돌파했대요. 예. 그럼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1위가 전 세계적으로 루브르, 2위가 바티칸, 네. 3위가 대형박물관. 이게 4위라네요. 네네네. 한국 문화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요. 네. 먼저 디지털화가 거기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디지털화죠. 그러니까 어떤 그 룸으로 방으로 들어가면 디지털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홀로그램. 역사를 홀로그램. 홀로그램. 그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 옛날에 톡이라든가 그런 거 그냥 쭉 보고 있으면 별 재미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있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예, 그거는 또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짧게나마 이순신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듯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캐대언 영향도 있지만 그 박물관 자체가 첨단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전담화 되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담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콘사하고 있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요새 좀 가봤는데 몇 번. 그런 식으로 재신 기술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한국 이시 조선 시대 이조 시대 때 갓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그 양반들이 쓰는 그 말총 말꼬리로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비실용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줄 몰랐거든요. 일본의 전통 문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죠. 뭐 일본의 전통 문화가 일단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하면 뭐 우키요의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물론 그거는 유럽을 중심으로 그는 인산파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고흐라든가 르누아르라든가 다 일본의 그 우키요에를 많이 도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그 미국 쪽에는 그 현대에 와가지고 닌자라는 것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닌자. 예. 닌자 거북이라든가. 암살자. 예. 특권대입니다. 정극시대에 특권대. 스파이이기도 하고 또 곤작을 하는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게 그냥 영어화가 된 것입니다. 일본이면 한국하고 이제 문화적인 전통의 뿌리는 상당히 그 유사하잖아요. 같은 유교권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뭐 유교라는 부분만 조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비슷한 게 없습니다. 많이 달라요. 유교, 한자 문화권 이런 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한국 한류가 보편성을 띠는 그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일본 어떤. 예, 그래서 일본에는 없는 곳을 보는 거죠. 그러나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된다. 오르그르도 비슷하고 그 유교 문화는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의 30-40%는 처음 보는 거, 이질적인 거, 그 이국적인 거,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옛날에 예를 들면 배현진의 오르글은 80%는 일본인하고 비슷하고 20%는 완전히 다르다. 배현진 같은 오르글이 일본인 안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 이제 그 문화를 보면 잔인한 문화 이 영화도 많지만 네. 괴물 영화가 많잖아요. 괴수 영화. 이게 괴수 영화의 천국 아닌가요, 일본이? 예, 괴물 그 또 유령. 예. 네, 그거는요. 아무래도 일본의 신도 문화가 신도 문화가 죽은 사람의 내세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믿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원한을 붓고 죽으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많이 이게 뭐 신도적인 사상이니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뭔가 유령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그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예, 기독교 문화는 그런 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천국 혹은 지옥에 가니까 지상에 남아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신도가 사실은 귀신 아니에요? 예.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아베 신조의 그 위련비를 다카이치가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 거기에 나라에서 암살당했죠. 암살 당했으니까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함께 가려고요? 예. 원래. 네, 그러나 한국정에서 거부를 했죠. 그거는 못한다 라고 해서 당연하죠. 그런데 위련비를요 유혼비라고 합니다. 유혼비. 예, 유는 머무르 유자. 그러니까 영혼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갑자기 옛날 영화 천녀유혼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 사상이에요. 혼이 있다. 혼령이 있다. 혼이 어디에도 안 가요. 네.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이게 야스쿠니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다 돌아와가지고 일본을 지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그 유혼비도 아마 일본 극우 세력이 거기를 그 신격화의 본고지로 아마 만들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포영화, 괴수영화, 괴물영화, 귀신영화 이게 일본이 처한 그 재해, 자연재해, 지진, 화산, 태풍 이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게 영화 쪽에서는
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아,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 많다. 일본은 또 존재 많았기 때문에 청국시대라든가 그때는 그 나라가 70개 정도로 아이고, 나눠져 가지고 매일 전쟁했으니까. 예, 매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 유령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쓰나미가 와서 죽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상당히 원한을 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옛날에 일본을 그 원나라가 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나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다 태풍 맞아가지고 카미카제라고 카미카제 네, 신풍.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귀신. 예,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위령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일본에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저긴데 나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일본의 원시적인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 안에서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도 원령이 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 폐 안에서 죽은 아이를 위한 그 기도를 합니다. 신사나 불교철에서 이거 미즈코 공양, 미즈코는 물속에서 죽은 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국에서는 없고 그 일본적인데 그게 종교가 없어도 해요. 이건 아주 원시적인 종교심이죠. 일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게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는 일단 죽었다. 그런데 태어나고 싶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씌워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령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종교심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습화되어 있나 보다. 예, 굉장히 많은 일본 요선들이 합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나온 그 자연재해 중에 일본 대지진설이 왜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지금? 실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체감합니까? 대지진 위험에 대해서? 예, 그거는 사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예, 노토반도의 대지진이 지난해 1월 1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남해해곡 대지진. 남해해곡이라는 것은 태평양 쪽에 특히 해저계곡. 예. 네. 남쪽이라고 하지만 일본의富士山 쪽의 앞바다에서 규슈 쪽으로까지 쭉 있는 아주 긴 해곡인데요. 거기가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富士山이 화라산이죠? 예. 네,富士山 앞바다. 예. 그러니까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도 폭발합니다. 금이 가니까. 네. 보통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남해해곡 대지진이 혹시 일어난다면 30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때 최고의 쓰나미는 30m, 40m가 된다.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때는 15m였는데. 도호쿠 대지진 때. 네네. 후쿠시마 예. 원전 폭발 때 15m였어요. 그때는 또 2만 명 정도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20만 명 돌아가신다. 어마어마한. 두세 배 높은 쓰나미니까. 왜냐하면 포미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하고 연동돼가지고 도쿄의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래 위로. 예. 그렇게 되면 또 2만에서 3만 명 정도 죽는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고 일본 정부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체념인가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즉 이야기하는 것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아, 일반인들에게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비상식량이라든가 그리고 뭐 텐트 같은 거라든가 그 일당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고립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문화에서는 정부든 민간인이든 대지진은 일어난다. 네.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네. 거기에 적응해 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주기는 있거나 그 정도로 아는 것인데 그러나 요새는 그 동북 쪽에서는 자크 진도 7이라든가 큰 곳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쓰나미라든가 그 연결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가까이에서 좀 먼 데서 일어나지 않고 바다에 정말 가까운 앞바다에서 일어나면 다시 그 동북 대지진처럼 되는 우려가 되는 지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인들이 뭐 준비는 하지만 체념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동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해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갈 데가 없다. 예, 말하자면 동해 쪽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노토반도 동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무사하지 못한다. 사실 옛날에 나라라든가 교토는 지진이 없는 데서 유명합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백제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알아봤다.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한반도 쪽에서 건너가면 먼저 규슈 북쪽에 가지 않습니까? 특히 후쿠오카가 지진이 없는 데입니다. 거기 많이 살죠. 예. 한국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왜 후쿠오카에 지진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 건너간 사람들이 먼저 규슈 북쪽 후쿠오카에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지진 피해서 오래 사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왜 참 일본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항상 위협을 안고 사니까요. 우리를 금수강산이라고 했는지 지진도 없고 우리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화산은 없고 대규모 수해도 일본보다는 덜한. 그렇죠. 예. 예, 오늘 일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일본 이모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